현재 미국 국방부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해온 미국의 핵심 펜타곤 최고위 회의실에서 4개의 별을 단 장군들이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최고 등급의 기밀 문서들이 놓여 있고 대형 화면에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전송된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24년 12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쉽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제 전력으로 배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이를 보도했고 곧이어 BBC, 로이터 통신, AFP 통신까지 주요 글로벌 언론들이 동시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 방어 무기 청황이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소식이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간 국방 예산만 약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업들이 총동원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의 기술 강국이자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군사 강국입니다. 그들 역시 아이언빔이라는 레이저 요격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100kW급 출력을 목표로 밤낮 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레이저 무기가 지닌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이를 실전에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 실험실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를 실제 군부대에 배치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로 적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2,000원에 불과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저가형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더라도 수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미국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할 동안 한국은 레이저를 10만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쟁의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는 레이저 무기보다 더 섬뜩한 기술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핵 EMP입니다. P는 펄스를 의미합니다. 핵폭발이 발생하면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생성됩니다. 이 순간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출되며 방형 수백 킬로미터 안에 모든 전자장비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컴퓨터는 멈추고 통신은 두절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꺼지고 항공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현대 문명 전체가 단 한순간에 어둠 속 시대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MP 무기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핵무기에 맞먹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을 직접적으로 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EMP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핵폭발이 필요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EMP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핵무기 없이 EMP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비핵 EMP탄은 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적의 모든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무기이며 유효 방향은 1km에서 킬로미터에 이르고 순간 출력은 20억 에 달합니다. 20억 대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약 1000듀러만 수준입니다. 20억 원에는 전자레인지 200만 대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 막대한 에너지가 1초도 차이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방출되며 적의 전자장비를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지닌 의미를 저 역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니, 보유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가진 적과 맞서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합니다. 핵을 가진 적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해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지난 25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펜타곤의 고위부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우리의 최고 전문가를 보내라.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임무는 미 국방부 산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연구소의 선임 연구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저 제임스 해밀턴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을 전혀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잘 만드는 나라가 첨단 무기를 개발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무기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 제 솔직한 판단이었습니다.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편하게 돌아오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괜찮은 관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던 저의 확신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던 것일까요? 핵무기 없이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일,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이제는 미국마저 대한민국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는지, 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저는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연구하는 연구소의 전임 소장이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저 무기, 전자기파 무기, EMP 무기처럼 최첨단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위를 마치자마자 보인게 입사했고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단순한 20년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전자기파 무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20년입니다. 챔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카운터 일렉트로닉스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 어드밴스드 미사일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 내부에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장치를 탑재해 적의 전자장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무기 체계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 엔지니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2년 유타 사막에서
챔프 미사일의 첫 실험 발사가 이루어졌고 그날의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비행하며 지상에 있는 건물들 위를 통과하는 순간 건물 내부의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총 7개의 표적 지역을 지나갔는데 7개 건물 전체의 전자장비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세계 최초의 실전형 전자기파 무기가 탄생한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미 공군 EMP 프로그램의 기술 자문위원으로 15년간 활동하며 미국이 보유한 모든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개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레이저 무기 관련 프로젝트만 해도 수십 건을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분야에서 미국 내 손꼽히는 전문가 5명 안에 드는 인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 인식 속에서 한국은 소비재를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동차, 반도체 같은 산업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 분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 기술이라는 것은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초과학 연구가 필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적 체력이 필수입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축적해온 기술력 덕분입니다. 냉전시대 소련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쌓아 올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와 축적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저를 불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윌리엄 맥브라이드는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차관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밀턴, 한국에 한번 다녀와.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데 꽤 신빙성이 있어 보여.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차관보님,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블루 헤일로 프로젝트조차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말입니다. 블루 헤일로는 미군이 개발 중인 레이저 기반 방공 체계였습니다. 출력 16kW급 레이저를 사용해 드론이나 박격탄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력화는 빨라야 2026년쯤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보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습니다. 나 역시 쉽게 믿기 어렵네. 그래서 자네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야. 어차피 대단한 건 아닐 거야. 다녀와서 둘러보고 보고서나 하나 쓰게. 그의 말투에는 한국을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직항편이었습니다. 약 낮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라는 기관이 무기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레이저 무기를 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과장이 섞인 건 아닐까?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력을 실제보다 크게 포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 그런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한국도 혹시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국방부 소속 의전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장교 한 명이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부 국제협력관 김준호 대령입니다. 그들은 저를 검은색 세단에 태웠습니다. 차량은 서울 시내가 아니라 남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묻자 그는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안흥 시험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내일 공식 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흥 시험장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운영하는 무기시험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레이저 무기가 작동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는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계절은 가을이었고 산에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름답지만 규모는 작은 나라, 기술력은 있으나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나라. 그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안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숙박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과연 실체가 있는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의 결론을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국의 기술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5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9시 저는 호텔 로비에서 김준호 대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장을 단정히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박사님이라는 그의 인사에 저는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아침 식사는 차 안에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호텔에서 안흥 시험장까지는 약 30분 정도 거리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해의 바다가 보였고 잔잔한 파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매우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장면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흥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솔직히 놀라움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3곳의 검문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물론이고 차량 수색과 신체 검사까지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한국이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 내부로 들어서자 넓게 트인 평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은 마치 해안 사격장을 연상시켰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또렷이 보였고 제 앞에는 트럭 한 대 크기에 달하는 장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장비가 바로 청왕입니까? 하고 제가 묻자 김 대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입니다. 20kW급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이죠. 저는 천천히 그 장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군용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상단에는 포탑을 닮은 구조물이 있고 그 중심에서 원통형 발사 장치가 앞으로 돌출돼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여서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들은 훨씬 크고 복잡한데 이게 정말 실전용 무기란 말입니까? 그 순간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고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정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챔프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시죠. 논문도 읽어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상당히 전문적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정현 박사는 시연에 앞서 간단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광 시스템은 20kW급 고체 레이저를 사용하며 유효 사거리는 3km, 최대 추적거리는 10km입니다. 표적 추적은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를 함께 활용합니다. 저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0kW라 미국의 블루 헤일로는 현 6kW인데 출력만 보면 미국이 앞서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미국은 아직 개발 단계이고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사가 무정의로 지시하자 표적 드론 발진이라는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드론 하나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상업용 쿼드코프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드론은 빠른 속도로 시험장 상공을 가로질렀고 표적거리 1.5km, 고도 200리프라는 관제실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제 눈에는 점 하나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저 거리에서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조사 개시라는 박사의 명령과 동시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섬광도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광선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드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번졌고 그대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에 닿기도 전에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소리도 빛도 없이 드론이 그대로 타버렸습니다. 1km가 넘는 거리에서 단 1초도 안 돼. 표적 무력화 완료 소요시간 0.8초라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박정현 박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본 게 뭡니까? 레이저 조사입니다. 20kW 레이저로 드론 동체를 가열해 파괴한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레이저니까요. 빛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설명이었습니다. 저 역시 레이저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직접 목격하니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1km 밖의 목표물을 파괴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연을 하겠습니다. 라고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의 표적입니다. 제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드론들이 하나둘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5대, 10대, 20대, 30대, 무려 30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며 시험장 상공으로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대의 드론을 동시에 상대하겠다는 건가요? 그 순간 청왕 시스템의 포탑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며 드론 하나하나를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드론들이 차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불길에 휩싸인 채 추락했습니다. 3초 뒤 두 번째 드론, 다시 3초 후 세 번째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약 10초 간격으로 드론들이 연속해서 제거되었습니다. 5대, 10대, 15대, 20대,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포탑은 쉼없이 움직이며 드론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드론도 시험장 상공 500m 안으로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30번째 드론이 불타며 떨어졌을 때 시작한 지 겨우 3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0개 표적, 전략적 무력화 완료. 평균 소요 시간 표적당 5반 8초. 관제실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30대의 드론이 단 3분 만에 전멸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총알도 아니며 그저 빛으로 소리조차 없이. 그때 박정현 박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아까 질문이 있으셨죠? 이 무기로 들어오는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비용이 얼마냐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0원입니다. 네, 전기요금입니다. 레이저를 발사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가 약 2,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장비 유지비나 인건비는 별도지만 순수하게 한 발 발사하는 비용은 그 수준입니다. 2,000원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금액.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을 쓰는 동안 한국은 2,000원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방금 30대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고작 6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무기 개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제 구조 자체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지나치게 비쌉니다. 제조에도 돈이 들고 보관에도 비용이 들며 발사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레이저는 정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제한 없이 쏠 수 있고 탄약이 고갈될 걱정도 없습니다. 드론 전쟁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값싼 드론 수백 대가 고가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원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경제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광 레이저 무기는 한국이 준비한 것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 날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와 같은 효과를 내는 무기. 그것을 직접 보고 나서야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목격한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불타 떨어지던 드론들, 3분 만에 전멸한 30대의 편대, 한 발에 2,000원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멈춰버렸습니다.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예상보다 발전해 있음. 아니, 그런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노트북을 닫았다. 내일 다시 보고 정리하자고 마음먹었다. 아직 모든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익숙한 시험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전날과는 다른 구역이었다. 어제 레이저 무기 실험을 진행했던 장소에서 차량으로 약 10분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해안선에 인접한 시설이었는데 어제보다 경비가 훨씬 더 삼엄했다. 무려 5개의 검문소를 지나야 했다. 입구에서는 박정현 박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에 나는 솔직히 별로였다고 답했다.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의 뜻은
나중에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은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신 청황은 우리 연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실 것은 우리가 25년 동안 가장 공을 들여 개발해 온 핵심입니다. 이 25년이라는 숫자가 귀에 강하게 박혔다. 1999년부터라는 의미였다. 그 시절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직후였고 국가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리던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최첨단 무기 개발을 시작했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시험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소박했다. 최첨단 연구소라기보다는 평범한 공장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와 모든 출입문에 적용된 생체 인식 잠금 장치는 이곳이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사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된 공간이었다. 자리에 앉자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해밀턴 박사님, P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라는 질문에 나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내가 챔프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P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당연하다는 듯 핵폭발이라고 말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감마선이 대기 중 전자를 밀어내고 그 전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반응하면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핵 기반 EMP의 원리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P무기는 핵무장 국가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EMP를 만들려면 핵이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그러자 박사가 다시 물었다. 박사님, 만약 핵 없이 EMP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장치를 사용하면 된다. 챔프 역시 그런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출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핵처럼 수백 킬로미터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순간 박사의 눈빛이 빛났다. 수백 킬로미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덮을 필요도 없지요. 적의 지휘부와 통신시설 방공망, 핵미사일 기지 같은 핵심 거점만 무력화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형 1에서 5km면 충분합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한국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까? 박사는 대답 대신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됐다. 사막을 연상시키는 어딘가의 넓은 평지였다. 그 위에 여러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건물에는 안테나와 레이더가 설치돼 있었으며 전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구축한 모의 시설입니다. 적의 지휘 통제 시설을 가정한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건물들에는 컴퓨터 통신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이 모두 가동 중입니다. 영상이 전환되며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외형은 미사일과 유사했고 길이는 약 2m 정도로 보였다. 저것이 우리가 개발한 비핵 EMP탄입니다. 내부에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순간 출력은 20억 와트입니다. 나는 메모하던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20억 와트라니 말이 됩니까? 미국의 챔프 미사일조차 기가와트급 출력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2기가와트 출력의 EMP탄을 만들었다고요. 화면 속 미사일은 모의시설 상공에 도달했고 이내 작동했다. 정확히 말하면 폭발이 아니라 섬광이었다. 눈부신 빛이 한 차례 번쩍인 뒤 사라졌다. 폭음도 화염도 없었다. 마치 빛이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어진 장면에서 나는 말을 잃었다. 모의시설의 건물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외형 자체는 아무런 손상도 없어 보였다. 창문은 하나도 깨지지 않았고 벽면에도 균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건물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전원이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자체가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서버렉에서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의 회로 기판이 녹아내린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방영 300m로 인해 모든 전자장비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차폐되지 않은 장비는 100% 파괴 부분 차폐된 장비 역시 87%가 파손되었습니다. 소요 시간은 0.001초, 0.001초, 1초의 1000분의 1. 눈을 깜빡이는 순간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전자장비가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건물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모든 전자장비는 고철 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네. 1990년대 말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9년에 유효 방영 100매의 시제품을 완성했고 2018년에는 1km, 현재는 1km에서 최대 5km까지 커버합니다.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유효 방영이 5km라면 면적으로 약 78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약 3제곱킬로미터이니 여의도 26개에 해당하는 범위를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무기를 개발한 겁니까?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국도 핵 개발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박정현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의 날 선기운이 스쳤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이고 한미동맹 체제 안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설령 핵을 원한다 해도 국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핵무장 국가들에 둘러싸인 나라가 핵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핵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적의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기지에 전자장비를 무력화해 발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사는 스크린을 가리켰고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표시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들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 통제 시설, 방공망 통신 시설, 이 시설들을 수십 발로 동시에 타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미사일을 쏘려 해도 발사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도 통신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꺼져 우리 전투기가 어디서 접근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핵 억지력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발상이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박정현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개발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들에게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시험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방금 본 영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번의 섬광으로 모든 전자장비가 타버리는 장면, 새까맣게 그을린 모니터들, 녹아내린 기판들, 그리고 박정현 박사의 마지막 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밀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차관보님께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야, 별일 없다는 확인이야. 그럼 서둘러 복귀해. 아닙니다.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무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지 아니면 피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두 가지 모두 너무 강렬해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말해봐. 맥브라이드 차관보의 음성에 점점 신경질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예상보다 앞서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직접 봤습니다. 드론 30대를 단 3분 만에 전부 격추했습니다. 발사 한 번에 드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2,000원 미화로는 1달러 반도 안 됩니다. 우리 블루 헤일로보다 먼저 실전 배치가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요. 맥브라이드 차관보의 거친 호흡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확실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출된 시연은 아니었나 아닙니다. 실제 드론이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조작일 수 없습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계속 보고해. 추가로 파악되는 게 있으면 즉시 연락해.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걸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느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정현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정전탄입니다. 블랙아웃 밤이라고도 부르죠. 처음 듣는 명칭이었습니다.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탄이 전자장비 자체를 파괴한다면 정전탄은 전력망 그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탄소 섬유를 공중에 살포해 고압 송전선에 합선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한 발이면 도시 하나 전체의 전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개념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1990년대에 개발해 이라크전과 유고슬라비아전에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피탄과 정전탄을 함께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정전탄으로 적의 전력망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적은 비상전원에 의존하게 됐죠. 하지만 그 비상전원 역시 전자장비로 작동합니다. 그 시점에 피탄을 사용한다면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상전원까지 모두 무력화됩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백업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적은 완전한 암흑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정전탄으로 전력을 끊고 EMP탄으로 전자장비를 파괴하면 적은 전기도 통신도 컴퓨터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21세기의 군대가 순식간에 19세기 수준으로 후퇴하는 셈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발사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맥브라이드 차관보는 아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밀턴 박사님이시죠?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보잉의 리처드 콜먼 기억하십니까? 리처드 콜먼. 제가 보잉에 재직하던 시절
챔프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보잉의 부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콜몬 정말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지? 워싱턴에서 이야기를 들었어. 한국에 가서 뭔가를 보고 있다던데.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해밀턴, 조심해. 뭘 조심하라는 거야. 한국의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마. 그러면 우리 사업에 타격이 와. 그 말의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콜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사실을 왜곡하라는 거야. 왜곡이 아니야. 시각의 문제라는 거지. 한국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 기술을 능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잉은 현재 미국 국방부의 레이저 무기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회에서 즉각적인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국보다 뒤처졌느냐는 말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보잉의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콜먼,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한 대로 쓸 거야. 해밀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자네 경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 뭐라고? 만약 자네가 한국 기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보고서를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해밀턴이 판단력을 잃었다. 해밀턴이 한국에 속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콜먼,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은 아니야. 조언이지. 오랜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난 내가 본 사실 그대로 쓸 거야. 그게 내일이니까. 해밀턴, 이만 끊을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콜먼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네 경력에도 좋지 않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경력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계에서 저는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해밀턴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 뭔가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실제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피탄 순간 전자장비가 완전히 타버리는 것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없던 일처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력을 지킬 것인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박정현 박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전화였습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기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박사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우리도 그런 압박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요. 그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는 편이 낫다. 독자 개발은 시간 낭비다. 그런 말을 우리는 25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은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사님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박사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콜먼의 말과 박정현 박사의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자네 경력에 좋지 않아. 무엇이 진실인지는 박사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과학자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난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밤새 그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있던 거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1950년 20살의 나이에 미 해병대에 입대해 한반도로 파병되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영화처럼 혹독한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임스, 그때의 한국은 정말 가난했단다. 집들은 거의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지. 아이들이 미군 트럭 뒤를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달라고 외치곤 했단다.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덧붙이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빛은 분명 달랐단다. 체념한 눈이 아니었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가 담긴 눈빛이었지. 꿈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제임스,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두렵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두렵다면 과학자가 될 수 없어. 그저 월급 받는 직장인일 뿐이지. 잠에서 깼을 때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맞서 싸웠던 그 나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그 나라. 지금은 그 나라가 미국을 앞서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보에게 보내는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차관보님께 한국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기술에 대한 중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는 세계 최초로, 이는 미국을 포함해 그 어떤 국가도 아직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마지막으로 박정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전날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실험실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장비를 다루는 모습, 작은 칠판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 야외에서 무언가를 시험하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젊고 뜨거우며 어떤 목표에 완전히 몰입한 표정. 그 눈빛은 아버지가 말하던 바로 그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우리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은 이미 챔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이스라엘 역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1998년이라고 적힌 사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연구원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졌고 국방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우리 연구 역시 취소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기개발 연구를 계속했다고요. 그때 연구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월급이 밀렸습니다. 석 달, 넉 달씩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저축을 털어 연구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중고 장비를 찾아 직접 수리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연구를 이어간다는 것, 자신의 돈으로 연구 재료를 산다는 것.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거기까지 감수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자부심인지 혹은 그 두 가지 모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육전 2보 전쟁 당시 피난민이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함경돼서 부산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가족의 절반은 죽거나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기억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박사의 음성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말거라. 국가가 약하면 국민이 고통을 짊어진다. 네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켜라. 그는 잠깐 말을 멈춘 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연구진들 대부분이 비슷한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전쟁을 겪었거나 조부모 세대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왔고 우리는 힘없는 나라가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 기술을 개발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절박한 의지였습니다. 그 절실함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박정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기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미국이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졌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작은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편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한국은 미국을 뒤따르는 나라다. 그것은 강대국이 가진 오만이었습니다. 작은 국가는 결코 큰 나라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를 이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이겼고 핀란드는 소련을 저지했으며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작은 나라가 승리하는 방식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더 절실하게, 더 치밀하게, 더 끈질기게. 한국은 바로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박정현 박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비행기에 몸을 싣고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적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저녁 9시 무렵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보였습니다. 해밀턴 도착했나? 네, 방금 공항을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펜타곤으로 와 브리핑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네, 중간 보고서 잘 받았어. 내용이 꽤 충격적이더군.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차관보의 목소리에서 묘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본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무용 건물입니다. 오각형 형태의 이 건물 안에는 약 2만 3천 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이곳을 오갔지만 그날만큼은 이유 없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인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육군, 해군, 공군을 대표하는 장성들이 각각 한 명씩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별 2개와 3개를 단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정장을 입은 민간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로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리처드 콜먼도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서는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지.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한국에서 본 것을 직접 설명해 보게.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저 대공무기 창광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드론 요격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30대의 드론이 불과 3분 만에 모두 격추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육군 장군이 물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 전력으로 운용 중인 레이저 대공 방어 무기입니다. 20kW급 고체 레이저로 유효 사거리는 3km입니다. 한 발을 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00원 정도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1달러 50센트 수준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1달러 50센트라고 말이 되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순수하게 전기 사용료만 계산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때 해군 장군이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블루 헤일로는 아직 시험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배치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사례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피탄 시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돼 모의 표적 상공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이어서 내부 전자장비가 전부 소손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비핵 전자기 탄두입니다. 순간 출력은 20억 와트, 유효 방향은 1km에서 최대 5km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군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밀턴 저게 사실인가 20억 와트라고 제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우리 챔프 시스템은 그 정도 출력이 안 나오지 않나? 맞습니다. 한국의 피탄이 우리 챔프보다 출력이 더 큽니다. 그 순간
방산업체 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콜먼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해밀턴 박사, 그 자료가 정말 정확합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콜먼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연 현장에 직접 있었고 데이터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작은 아닙니다. 콜먼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라는 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환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도 있죠. 실제 전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블루 헤일로 시연도 사전에 준비된 조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같습니다. 시연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핵심은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작동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콜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은 잇지 못했습니다. 공군 장군이 물었습니다. 해밀턴 박사, 당신의 평가는 뭡니까? 한국의 기술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콜먼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네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거야. 하지만 박정현 박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박사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실전 배치 기준으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세계 최고라고 미국보다 앞섰다는 말인가?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해밀턴 그 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보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기초연구와 이론적 영역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랜 기간 연구해 왔고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배치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보다 예산도 적고 기술적 기반도 뒤처져 있었을 텐데. 저는 답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무장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연구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예산도 충분하고 인력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성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표정 역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알겠어.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어.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밀턴 수고했네. 솔직한 보고 고맙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콜먼이 서 있었습니다. 해밀턴, 네가 방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 내가 한 행동은 미국 방산업계 전체를 난처하게 만든 일이었어. 의회에서는 질문이 쏟아질 거고 예산 심의는 혼란에 빠질 거야. 저는 콜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콜먼, 그게 정말 내 잘못이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 게 내 책임이야. 나는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을 감추는 건 내 역할이 아니야. 콜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25년 동안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당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군복 차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 20살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한국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과 피난민들, 그리고 무너진 건물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앞서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아마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 눈빛이 남달랐어, 제임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눈빛이었지. 아버지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펜타곤 브리핑이 끝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전과 다름없이 출근했고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저를 은근히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콜먼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브라이드 차관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밀턴 내 사무실로 오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차관보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앉게. 저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관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밀턴 잔의 보고서는 큰 파장을 불러왔어.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연일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졌느냐고 묻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느냐고 따지고 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산업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모두 불만이 많아. 그들은 내가 자사 기술력을 깎아내렸다고 생각하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맥브라이드 차관보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자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해임 통보일까? 아니면 경고 조치일까?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제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장관님 역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다면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옳다는 말에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한미 지향성 에너지 무기 공동 연구개발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실전 운용 경험과 우리의 고출력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서로의 강점을 하나로 모으는 거지.
맥브라이드 차관보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실무 책임자로 너를 지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징계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중책을 맡게 되다니요. 차관보님, 저는 해밀턴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기에 가능한 일이야. 만약 내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눈을 감은 채였을 거다. 한국이 앞서 나가는 동안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힌 채였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다.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불만이 크지. 하지만 국가안보는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이다. 그건 분명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협상팀이 동행했습니다. 공식적인 기술 협력 논의를 위한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측 대표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정현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해밀턴 박사님. 네,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협력 논의 때문이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실무진이 마주 앉아 세부 사안을 조율했습니다. 기술 공유 범위, 지적 재산권 문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까지 복잡한 사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실전 경험이 필요했고 한국은 미국의 고출력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협상 이틀째 저녁 박정현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나가실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이었습니다. 박사는 삼겹살을 굽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처음 당신이 왔을 때 저는 경계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문가가 왜 왔을까 의심하셨겠죠. 우리 기술을 엿보려는 건지 아니면 깎아내리려는 건지. 그는 고개를 뒤집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솔직했고 온 목적을 숨기지 않았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얕봤습니다. 스마트폰만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게 동력이 됐죠. 무시받을수록 더 치열하게 노력했으니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박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요. 앞으로 한국은 어디까지 나아가려 합니까?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말입니다. 박정현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핵무기가 없어도 초강대국이 아니어도 공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저 무기 청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20kW지만 블록 2에서는 50kW, 블록 3에서는 100k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kW가 되면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도 가능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kW급 레이저는 판도를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탄 역시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효 방향이 5km 수준이지만 앞으로 10km, 10km까지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형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EMP탄을 개발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드론에 탑재되는 P탄이라니요.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P를 폭발시키면 적의 레이더와 통신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렵습니다. 무엇이 말인가요? 한국의 발전 속도 말입니다. 우리 미국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박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어딘가 씁쓸한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고자 할 뿐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쪽에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있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작은 나라입니다. 그는 소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수없이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몽골 일본 청나라,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육전 이보 전쟁까지 우리 민족은 늘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우리를 건드리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인인 저는 그런 절박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침략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박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력이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친다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박정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파트너로서, 진정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싸웠던 그 나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그 나라. 이제 그 나라와 우리가 동반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만났던 두 나라가 이제는 협력으로 다시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한미 지향성 에너지 무기 공동 연구개발 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저 역시 함께했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와 EMP탄의 실전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국은 고출력 레이저 기술과 대형 플랫폼 통합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국이 손을 잡고 차세대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 과제는 100kW급 레이저 대공 무기였습니다. 한국의 창광 시스템을 토대로 미국의 고출력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한국 단독으로 진행했다면 5년 이상 걸렸을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혼자서 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했기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미국 측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는 당연히 박정현 박사였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생활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난관도 존재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예산상의 제약, 관료주의적인 장벽,
그리고 양국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협력을 이어온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프로토타입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100kW급 레이저 드론은 물론이고 순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입니다. 시험 발사는 내년 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된 공동과제는 확장형 피탄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효 범위를 10km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역시 현재까지 매우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소형화 기술과 미국의 강력한 출력 증폭 기술이 만나자 상상 이상의 시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자주 지난 일을 떠올립니다. 1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때를 말입니다. 당시 저는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충 둘러보고 별것 없다는 보고서나 작성한 뒤 돌아오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거만했는지요. 얼마나 부지했는지요. 그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 시야를 완전히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국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작은 나라라도 큰 나라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절박함과 끈기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창원군사위원회로부터 지향성 에너지 무기 현황에 대해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쫓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최소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의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청문회가 끝난 뒤 한 젊은 의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보다 예산도 적고 역사도 짧은데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의원님.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한 적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술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취미나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절실함이 그들을 움직인 원동력입니다. 젊은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때로는 오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혁신의 속도도 늦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의원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박정현 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일인가요? 청광 블록2를 공개합니다. 50kW급입니다. 박사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생각이군요.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요즘 저는 종종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1950년 20살의 나이로 해병대원이 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입니다. 장진호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싸우셨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임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다. 그 작은 나라가 그 거대한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그것은 기적이다. 그들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버지의 말은 옳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무언가. 그것이 한국을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폐허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압박을 받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여정의 일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이룬 성취는 기적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여러분의 나라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연구에 매진해 온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IMF 시절과 같은 어려운 때에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분들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kW 레이저와 10km 사거리 그 너머의 기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의 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존경하고 한국의 정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